자, 제가 어제 우리 클래스 상속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린다고 했었죠. 그 간단히 말씀드리고, 쉬었다가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니티는 거의 100% 완성된 코드를 제공해줘요. 그럼 우리는 그거를 그냥 재사용만 하면 됩니다. 다 거의 만들어진 걸 주기 때문에. 그래서 훨씬 더 효율적으로 만들게 해주는데, 이렇게 코드를 재사용하기 위해서 두 가지의 컨셉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우리 클래스를 상속한다라는 개념이 있고요. 하나는 컴포넌트를 조립한다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우선 클래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클래스는 우리가 어떤 묘사하고자 하는 그 대상의 특징을 이렇게 서술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우리 속성값, 변수 같은 것들, 얘는 이제 전사 클래스라고 하면, 전사는 체력 값이 있고 만화 값이 있고 주문력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전사는 100이라고 하는 메서드를 갖고 있고 찌르기도 갖고 있다. 요런 것들을 이렇게 기술해 놓은 틀입니다. 우리가 이 클래스를 실제 인스턴스화 한다고 해요. 우리 저번에 프리팹을 게임 오브젝트로 복제했을 때 인스턴시에이트라는 명령을 쓴 것처럼 인스턴스화를 하면 얘가 실체화가 돼서 오브젝트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이 오브젝트를 사용을 하는 거예요. 클래스는. 자, 그래서 우리 클래스 도깨비라는 클래스에서 도깨비를 2마리 넣어줄 수 있고요. 그리고 얘 속성을 우리가 바꿔주면 색깔이 바뀔 수 있겠죠. 이렇게. 자, 이 클래스가 그러면 왜 재사용이 가능하냐? 이 클래스를 우리가 전에 있는 것처럼 계층적으로 구현을 해요. 그래서 맨 위에 최상위 클래스에서부터 이렇게 부모 자식의 관계로 이렇게 뻗어나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몬스터를 4가지 종류의 몬스터를 만들고 싶다라고 하면 4가지마다 코드를 다 짜놓는 게 아니고 제일 처음에 4가지의 가장 공통적인 부분만 만들어서 몬스터라고 하는 클래스를 만드는 거예요. 가장 공통되는 사항을. 그 다음에 얘네들은 이제 땅에 돌아다니는 지상 몬스터거든요. 그러면 다시 지상 몬스터에 해당하는 클래스를 또 만들어 놓습니다. 그 다음 얘는 도깨비 몬스터는 여기는 주먹으로 때려내고 먹개비 몬스터는 문다. 그러면 여기서 또 이렇게 나누는 거죠. 그래서 최대한 중복되는 것이 없도록 코드를 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짜놓은 다음에 이제 얘네들이 이제 클래스니까 요 클래스들을 이렇게 오브젝트로 만들어 주는 거죠. 우리가 만드는 그 스크립트 있잖아요. 그 스크립트에 8번째 줄이면 요게 있어요. 클래스 플레이어 컨트롤의 모노 비헤이버라고 하는 이름이 있습니다. 우리가 클래스를 만들 때 이 클래스가 어떤 클래스의 자식 클래스인지 나타낼 때 이렇게 땡땡하고 여기에 부모 클래스를 적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만드는 모든 스크립트는 다 모노 비헤이버라고 하는 클래스의 하위 클래스로 만드는 겁니다. 자, 오른쪽에 있는 게 유니티의 어떤 간략한 클래스 구조도예요. 최상위에 오브젝트라고 하는 클래스가 있고요. 그 밑에 컴포넌트, 그리고 그 밑에 비헤이비어, 모노 비헤이비어 있고요. 우리가 그 밑에다가 스크립트를 집어넣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 모노 비헤이버는 그럼 얘는 뭘 하는 역할을 하냐? 얘는 유니티에서
이 유니티가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이벤트를 발생시켜요. 우리 기본적으로 스타트, 프로그램이 처음 시작하면 스타트라고 하는 메시지를 방송합니다. 그러면 이 유니티가 저희 시작할 때 모든 그 유니티 프로그램이 딱 게임이 시작될 때 어떤 오브젝트에 어떤 컴포넌트가 있고 그 컴포넌트 안에 어떤 메서드나 함수들이 있는지 처음에 다 일괄적으로 파악하지 않습니다. 전혀 물어보지 않아요. 일일이 걔네들을 찾아다니면서 물어보는 게 아니라 야 이제 스타트야 스타트 시작해 라고 그냥 메시지를 뿌려버리면 이 메시지가 모든 오브젝트한테 전달이 됩니다. 그럼 이 오브젝트가 이제 그때 찾아요. 우리 컴포넌트 중에 스타트라는 메서드 가진 애 있으면 실행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일괄적으로 메시지를 뿌려버립니다. 그렇게 하는 게 바로 이 모노 비헤이버라고 하는 클래스예요. 그래서 만약에 클래스 안에 스타트나 뭐 업데이트 여기 있는 어웨이크, 온 트리거, 엔터 이런 이벤트 메서드들을 스크립트가 쓴다 그러면 모노 비헤이버로 그 클래스를 만들어야 되고요. 모노 비헤이버 하위 클래스로. 그렇지 않고 이런 거 안 쓴다 그러면 그냥 비헤이버를 쓰거나 아니면 뭐 컴포넌트 이런 클래스를 쓸 수도 있습니다. 요 위에 있는 요거나 요런 거를 써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상속 방식에 좀 한계가 있어요. 뭐냐면 제가 아까 전에 4가지 유형의 몬스터를 만들기 위해서 얘네들 다 클래스를 짜놨는데 고스트 몬스터를 만들고 싶어요. 근데 고스트는 물리 기능이 없어야 돼. 이게 그냥 통과하고 중력의 영향도 안 받아야 돼요. 그러면 얘를 내가 만들기 위해서는 그냥은 못 만들어요. 이미 최상위 그 클래스에 물리 기능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럼 이 물리 기능을 빼거나 새로운 클래스를 다시 만들거나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 기획자 디자이너가 이런 거 못 하잖아요. 개발자한테 요청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만들어줘. 개발자가 진작 말하지. 응? 왜 이제 와서 그러냐고. 그럼 기획자가 야 이거 하나만 만들어줘. 야 이게 뭐가 어렵다고 그러냐. 개발자 이거 하나 고치려면 앞에 있는 거 다 뜯어 고쳐야 된다고. 그런 얘기가 이제 계속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전통적인 상속을 조금 더 보완하기 위해서 유니티는 컴포넌트 기반의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훨씬 더 빨리 쉽게 개발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용했던 거랑 똑같습니다. 컴포넌트라고 해서 미리 막 만들어 놓은 다음에 도깨비 오브젝트에는 이 중에서 필요한 것만 쑥쑥쑥 꽂아서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초록용 얘는 여기서 쑥쑥쑥 꽂아서 만들어요. 그래서 이 컴포넌트들을 특징이 바로 독립적이라는 겁니다. 밑에서 볼게요. 그래서 여기 이것처럼 필요 없는 예를 들면 고스트는 공격을 하지 않는다. 하지만 공격이라는 기능은 이미 있죠. 사용하진 않지만 공격이라는 기능은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런 컴포넌트 방식은 내가 필요 없는 기능은 아예 안 쓸 수가 있어요. 그리고 프로그래머 개발자한테 막 부탁 안 해도 됩니다. 처음에 개발자가 컴포넌트, 스크립트도 컴포넌트니까 그것만 잘 짜놓으면 돼요. 걔만 잘 짜면 기획자는 그 운영하면 된다. 그리고 우리 지금 기본적으로 컴포넌트는 우리 여기 add 컴포넌트에 보면 17개의 카테고리가 있고요. 컴포넌트 132개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컴포넌트만 좀 잘 안다 그러면 다 소화할 수 있다 그러면 유니티로 개발이 쉬워지겠죠. 그렇게 되고요. 유니티는 그래서 클래스와 컴포넌트를 같이 쓴다 라고 되어 있고요. 우리 컴포넌트 인스펙터 창의 오른쪽에 나오는 컴포넌트 걔네도 오브젝트 클래스의 하위 클래스로 되어 있어요. 컴포넌트 자체가 클래스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어제 제가 그거를 잘 말씀 못 드렸는데 저기 우리가 얘를 인스턴스 할 때
as 게임 오브젝트 쓴 게 as 게임 오브젝트를 안 쓰면 그냥 오브젝트 클래스로 생성이 된다. 얘는 트랜스폼 컴포넌트가 없기 때문에 유니티에서 위치를 넣어줄 수가 없어서 아예 추가가 안 됩니다. 그냥 오브젝트만 생성이 되지만 이렇게 좌표에서 위치를 잡아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게임 오브젝트의 클래스로 이렇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러면 얘는 유니티에서 표시가 가능하다. 됐고요. 우리가 스크립트에서 다른 요소에 접근할 때 이 점 연산자를 사용해요. 점 연산자를 사용하면 하위 클래스, 지금 클래스의 멤버라던가 또는 벡터 구조체나 이넘 열거 형식의 타입의 그 값에 우리가 접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거에 이제 접근할 때 이 점 연산자를 많이 사용해요. 어떻게 쓰냐? 왼쪽에서부터 해서 오른쪽으로 쭉 갈 수 있는데 반대로 얘기하자면 내가 만약에 여기에 있는 걸 이 멤버명이 포지션이다. 그럼 이 포지션 앞에 점이 있으니까 포지션의 값을 요 앞에 트랜스폼이라고 하는 컴포넌트에서 찾는 거예요. 그럼 트랜스폼 컴포넌트는 어디서 찾냐? 요 앞에 있는 게임 오브젝트에서 찾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왼쪽에 있는 요소에서 지금 현재를 찾아내는 방식인데 저희가 접근할 때 게임 오브젝트 명 점 컴포넌트 명 점 멤버명 점 멤버명 점 해서 쭉쭉쭉 이어가는 거예요. 오른쪽으로 쭉 갑니다. 게임 오브젝트 클래스로 만들어진 이게 있어서 그래서 사용하는 예시를 보면 우리 밑에서 거부터 볼게요. 밑에는 transform.translate 이거 자주 쓰잖아요. 요거는 많은 게 생략되어 있습니다. 요 앞에가 생략되어 있고 자, 그 다음 저 위에 보면 여기 get component rigid body 이것도 오브젝트의 이름이 생략되어 있고요. 실제 풀 네임으로 쓰자면 이렇게 써야 돼요. 항상 게임 오브젝트 안에 트랜스폼 컴포넌트인데 이 컴포넌트도 클래스라고 했죠. 아까 저기서 그러니까 이 게임 오브젝트의 하위 클래스 얘도 게임 오브젝트의 클래스죠. 게임 오브젝트 클래스의 트랜스폼 클래스에 이제 여기 그 속성 변수에 근데 요거 변수 포지션은 벡터는 구조체라서 요 뒤에 또 하나 들어갑니다. 그래서 x라고 하는 또 값에 접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해서 접근이 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뭐 요 정도로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사실은 유니티가 게임 개발을 유니티의 그 게임 개발 모토가 게임 개발의 민주주의예요. 개발의 민주주의. 그래서 이게 사실 어떤 상하 관계가 있는 게 아니라 누구나 이렇게 그 기획자나 디자이너 이런 사람들도 독립적으로 수정하거나 뭐 개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얘네들은 컴포넌트 기능들을 많이 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 요거 한번 개념 익혀보시고 요거는 저희 유니티 오브젝트 컴포넌트라고 하는 슬라이드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제 책의 마지막 장이에요. 책 한 권을 지금 다 끝내고 계십니다. 주제는 레벨 디자인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요게 레벨 디자인은 난이도에 따라서 또는 점수에 따라서 좀 게임의 형태를 다르게 하는 걸 레벨 디자인을 합니다. 그래서 뭐 레벨 1, 2, 3 이렇게 올라가는 거. 근데 실제 이 장에서 레벨 디자인 할 시간이 없어요. 그냥 그거보다는 새로운 게임 하나 만들면 거의 시간이 다 지나갑니다. 어떤 걸 만들 거냐면 떨어지는 사과를 바구니로 받는 게임인데요. 무대가 3x3 구역으로 분할이 되어 있습니다. 밑에 있는 이 9개의 칸을 내가 손가락으로 터치하면 이 갈색 바구니가 그 9칸 중에 하나로 넘어가요.
자, 이 하늘에서 사과와 폭탄이 떨어집니다. 만약에 사과를 바구니로 받으면 점수가 늘어나고요. 포인트가 늘어나고, 폭탄을 바구니로 받으면 점수가 줄어듭니다. 시간이 여기에 몇 초가 지났는지 나타나게 되고요. 그 시간 안에 점수를 얻어야만 게임 이길 수 있는 그런 게임이 되겠습니다. 자, 단계가 쭉 있네요. 5개의 어떤 오브젝트가 필요하겠고요. 그 중에서 움직이는 오브젝트 3개입니다. 사과, 폭탄, 바구니 움직이게 되고요. 자, 거기서도 계속 하늘에서 복제돼서 떨어지는 거, 프리팹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 2개 있습니다. 사과와 폭탄. 그래서 얘를 계속해서 만들어내야겠죠? 자, 그 다음, 시간과, 포인트를 화면에 띄우기 위해서 UI를 감독하는 스크립트가 필요하겠습니다. 스크립트가 꽤 많아요. 총 5개의 스크립트가 필요합니다. 자, 순서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유니티 3D 프로젝트 하나 생성하도록 할게요. 새로 생성 눌러주시고요. 3D 이름은 캐치 애플 캐치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애플 생성해 주시면 되겠고요. 저희 구글 드라이브에서 필요한 오브젝트 5개 다운로드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6개나 되네요. 다 받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미리. 저희가 아까 전에 제가 유니티 엔진이나 내부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해 드렸는데 이게 사실 유니티 매뉴얼에 보면 상당히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사실 매뉴얼만 보면 책을 따로 사서 볼 필요가 없을 정도로 잘 돼 있어요. 구글에서 유니티 매뉴얼이라고 검색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아예 유니티에서 상단의 헬프에 유니티 매뉴얼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헬프에 유니티 매뉴얼 2가지가 있어요. 유니티 매뉴얼이 있고 스크립팅 API가 있는데 일단 유니티 매뉴얼 들어가시면 크롬으로 열기 하시면 유니티에서 들어가면 영어로 나오네요. 이거 버릴게요. 그냥 구글에서 유니티 매뉴얼이라고 검색해서 들어가시면 unity3d.com에 docs라고 하나 있습니다. 근데 이게 모든 유니티 버전이 다 한글로 되어 있는 건 아니고요. 몇 가지 건너뛰면서 한글로 되어 있는데 여기 우리 유니티 로고 다시 한번 클릭하셔서 영어로 된 거 싫다 그러면 요 화면에서 오른쪽에 랭귀지를 잉글리시를 한국어로 바꿔주시면 돼요. 그럼 한국어 버전이 표시됩니다. 버전이 조금 바뀌더라도 한국어가 표시가 돼요. 2019년 3월 버전이 지금 한글로 되어 있네요. 자, 왼쪽에서 우리 모든 컴포넌트에 대한 내용이 다 들어가 있어요. 제가 이거 예전에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봤는데 거의 한 2주일 걸린 것 같아요. 2주 정도 걸렸습니다. 자, 왼쪽에 이제 스크립팅이라고 하는 카테고리가 있는데 스크립팅을 이제 펼쳐보시면 스크립팅 개요 뭐 이렇게 하면서 자, 스크립팅 요게 버전 맞는지 보세요. 버전이 2019년 3월 맞는지 확인하시고 버전이 다르면 어떡해요? 그러면 요 메뉴가 달라요. 크립트라고 써있어요. 요거를 클릭하셔서 바꿔지지 않으세요? 2019년 3월 버전. 네, 2019년 3월. 없나요? 거기 누르면 옵션이 없으면 유니티 로고 한 번만 다시 클릭해 주세요. 유니티 로고. 그게 얘네가 홈페이지 업데이트 되면서 좀 옛날 게 남아 있어요. 네, 2019년 3월. 사관 있는데요.
그럼 사로, 아, 그래요? 사로 해주세요. 사로 하면 한글 나오나요? 됐다. 아, 한글로 하면 사문 바뀌는구나. 네네네. 사는 영문판이라고 그래 볼 수가 없어요. 그죠? 자, 밑에 내리시면, 어마어마한 양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스크립팅 보면, 스크립트의 생성, 변수, 컴포넌트, 이벤트 함수, 네임스페이스, 네. 쭉 나와 있습니다. 사실 내용이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제가 일일이 소개해 드릴 수는 없고요. 여기서 저희가 요거는 참고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요거 쭉 보시고, 자, 그 다음은 요 화면 위에 보면 스크립팅 API라고 하는 또 단어가 있습니다. 매뉴얼 말고 스크립팅 API는 다 영문판이에요. 근데 얘는 스크립팅 API 유니티 엔진에서 사용하는 네임스페이스들, 그리고 클래스들, 메서드들, 변수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거를 이거 다 일일이 계층해서 찾기 뭐 하시면 스크립트 검색에서 예를 들면 나는 리지드 바디가 뭔지 보고 싶다. 리지드 바디라고 검색하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검색을 하면 리지드 바디라는 글자가 들어간 모든 클래스, 변수, 메서드들이 나옵니다. 첫 번째 리지드 바디에 들어가면 물론 설명은 영어예요. 변수값, 그 다음에 퍼블릭 함수, 메시지, 상속 멤버 이렇게 다 나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트랜스폼의 트랜슬레이트라는 거 그거 유니티에는 전혀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유니티 화면에서 트랜슬레이트라고 하는 게 전혀 안 나오는데 걔도 트랜스폼 여기서 트랜스폼에 가면 함수에 여기 이제 나옵니다. 트랜슬레이트 여기 나오죠. 퍼블릭 함수에 트랜슬레이트가 나오고 사용 방법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컴포넌트에 들어가 있는 메서드들은 여기서 찾아봐야 돼요. 어떤 메서드들이 있구나 이런 건 여기서 봐야 됩니다. 변수들은 대부분 인스펙터 창에 나타나기 때문에 바로바로 알 수 있지만 메서드는 여기서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가볼게요. 유니티에서 우리 방금 전에 다운로드 받으셨던 6개를 다 프로젝트 폴더로 임포트를 시키겠습니다. 자, 우리 스크립트도 5개가 들어가죠. 여기가 많이 복잡해질 것 같아요. 폴더 만들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폴더에 얘는 3D 모델들이잖아요. 스테이지, 그냥 이미지즈로 가겠습니다. 이미지즈라는 폴더 하나 만들고요. 그리고 스크립트라는 폴더도 지금 만들어 줄게요. 어차피 만드니까 스크립트라고 하나 만들고요. 그리고 여기 또 사운드도 하나 필요하겠네요. 소리 파일이 2개네요. 그래서 사운드라고 하는 걸 만들어서 각각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즈, 사운드. 저희 지금 스마트폰 화면에서 볼 거니까 미리 저기 스위치 플랫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파일에 빌드 세팅 안드로이드 기반으로 플랫폼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게임 탭에 가셔서 해상도 맞춰줄게요. 게임 탭에서 우리 랜드스케이프로 맞춰주시면 되는데 해상도를 딱 맞춰서 해주셔도 되고요. 우리 S8 같은 경우에 256 경우에 1440이었죠. 아니면 그냥 16:9 랜드스케이프처럼 범용적인 해상도로 맞춰주셔도 되겠습니다. 자, 이미지즈 폴더에 보면 스테이지라고 하는
3D 모델이 있네요. 얘를 화면에다가 이렇게 끌어다 놓겠습니다. 자, 위치가 우리 가운데로 잡기 위해서 인스펙터 창 트랜스폼 컴포넌트에 리셋 버튼 클릭해 줄게요. 리셋. 이 스테이지 오브젝트의 트랜스폼 값을 리셋해 주세요. 씬의 정 가운데 오도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일반적으로 우리가 오브젝트를 바라볼 때 카메라가 지금 뒤쪽에 있죠. 이쪽에 있으니까 화면을 Alt키 누르고 이렇게 움직이셔서 빨간색 화살표가 오른쪽 방향을 가리키도록 씬 그 뷰를 조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도록요. 빨간색 화살표가 오른쪽을 보도록 이렇게 놔주시고요. 자, 그 다음 카메라가 우리 플레이 화면을 요 정도로 바라보도록 할게요. 요렇게. 그럼 카메라가 지금 이 위치에 와 있어야겠죠? 요렇게 게임 탭에서 이렇게 보여주려면 카메라를 무브 툴로 이동시킵니다. 이렇게 쭉 가서 위로 올리고요. 그 다음 로테이트 툴을 이용해서 회전을 시켜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 카메라가 회전된 상태에서 내가 다시 무브 툴을 선택하면 이렇게 카메라가 위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회전된 상태에서 XY, Z축으로 이동할 수 있거든요. 무브 툴의 기준이 카메라의 이제 로컬 포지션이 됩니다. 씬이 아니라. 그럼 이게 이동시키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요걸 바꿔주는 게 여기 있는 여기 피봇 툴이라고 해서요. 여기에 로컬이라고 되어 있는 거, 센터 옆에 로컬이라고 되어 있는 걸 클릭하셔서 글로벌로 바꿔줍니다. 그러면 다시 얘가 씬 기준으로 XY, Z로 이렇게 이동시킬 수가 있게 돼요. 이 상태에서 이렇게 놔주시면 됩니다. 카메라요. 그래서 카메라가 딱 플레이했을 때 이렇게 보이도록 해주시면 돼요. 이게 지금 너무 가깝긴 하네요. 좀 줌을 봐야겠다. 스케일을 1로 놨을 때 이 정도로 보이면 되겠습니다. 그 조정하는 게 만만치 않게 힘들대요. 이 카메라 방향을 저쪽으로 돌리는 게 쉽지 않은데. 로테이트 툴. 눌렀는데 X를 돌려야 되거든요. 한번 돌려보시고 이상하면 컨트롤 Z 눌러서 딴 거 돌려보세요. 자, 되셨나요? 자, 네. 자, 만약에 지금 하시는 게 힘드시면 여기 트랜스폼 포지션, 메인 카메라 포지션입니다. 이렇게 잡아주시면 돼요. 자, 되셨죠? 이 카메라 화면은 나중에 또 잡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카메라는 우리가 컨트롤하지 않으니까요. 자, 이 위에다가 우리 바스켓 한번 올리겠습니다. 이미지즈 폴더에 바스켓 3D 모델을 올려주시는데, 또 올리면 높이, 위치가 이상해질 수 있죠? 트랜스폼 컴포넌트에서 리셋 눌러서 한 가운데에다가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바구니가 위에서 아래로 떨어질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바구니의 현재 위치를 조금 더 잘 예측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바구니가 떨어지는 그 칸에 바구니에 그림자가 생기도록 해보겠습니다. 지금은 바구니의 그림자가 이렇게 45도 방향으로 이렇게 생겼죠. 이게 아니라 빛이 완전히 그 한가운데 정수리에 있어서 아래쪽으로 딱 떨어지게 해보겠습니다. 그럴 때 필요한 게 바로 이 디렉셔널 라이트라고 하는 오브젝트예요. 예. 오브젝트 중에 디렉셔널 라이트를 클릭하시고요.
각도가, 트랜스폼의 각도가 나와 있습니다. 로테이션 값이 있는데, 이 로테이션을 0, 0으로 잡을게요. 영영이 아니네요. 잠시만요. 맞나요? 0, 0. 그리고 씬으로 다시 돌아오면 네, 요 값이 아니네요. 요게 이쪽으로 회전해야 되니까 x 값이 90. 네, x는 90도 회전입니다. x 90, y 0, z 0으로 놔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지금 밝기가 지금 좀 밝거든요. 밝아서 조금 너무 밝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intensity라고 하는 속성값이 있습니다. light라고 하는 컴포넌트에 1이 이제 보통 밝기인데요. 얘를 0.7 정도 놔서 약간만 어둡게 만들겠습니다. 자, 이제, 뭐죠? 디렉셔널 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얘 위치, 포지션이, 어디가 됐든 상관이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얘가 지금 화면이 좀 걸리적거려서 이렇게 아무데나 이렇게 버려버리면 됩니다. 얘는 그냥 그 위치에 상관없는 애기 때문에 속성 자체가 저쪽으로 빼버리고요. 자, 이 바스켓을 위로 좀 올려볼게요. 우리 Y축을 이용해서 좀 올려보면 저 카메라가 계속 옆에서 거슬리는데 카메라도 안 보이게 할 수 없어요. 카메라는 이제 얘가 기즈모거든요. 그래서 이 씬탭 위에 기즈모즈라고 하는 아이콘을 클릭하시면 없어질 수 있는데 근데 또 이걸 없애면 저희 다른 요소들이 안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카메라만 없애겠다 하면 기즈모즈 옆에 삼각형 클릭하시고 여기에서 카메라만 없애주실 수 있어요. 지금 항목이 엄청 많죠. 일단은 놔두시고 자, 됐습니다. 우리 그림자가 생긴 거 보셨고요. 자, 포지션 값을 다시 000으로 두시고 이제 우리가 여기 화면을 마우스로 클릭하면 이 바스켓이 해당하는 칸으로 이동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자, 우리가 화면을 탭한 곳은 전에 이 나의 위치, 카메라의 위치에서 화면을 찍은 곳에 레이저를 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그래서 레이저를 쏴서 그 맞은 위치, 좌표를, 마우스 포인터의 위치를 우리 씬상에 실제 그 월드 좌표계로 바꿔줘서 넣은 게 있었습니다. 그죠? 그 방식을 사용을 할 텐데요. 그럼 이동은 어떻게 할 거냐? 찍은 거를 좌표는 어떻게 할 거냐? 이 스테이지 자체가 보면 요게 1유닛이잖아요. 그래서 한 칸이 각각 가로 2유닛 또 세로 2유닛 해서 4개의 유닛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를 찍었는데 찍은 곳이 요 좌표가 저기 X축으로 1유닛이죠. 1유닛보다 크면 요 지점이 되는 거고
1유닛과 마이너스 1유닛 사이면 요 지점이 되는 거고, 마이너스 1유닛에서 마이너스 3유닛까지면 요 지점이 되는 거죠. 그걸 가지고 우리 좌표를 가지고 얘를 알아낼 수가 있어요. 그거 내용도 잠깐 보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무대가 제가 설명을 잠시만요. 좀 잘못 드렸네요. 유닛이 자세히 보니까 유닛 단위가 요게 아니네요. 여기가 6유닛이 아니고 그냥 3유닛이네요. 그러면 여기가 0.5고 여기가 마이너스 0.5예요. 0.5보다 크냐 요 사이냐 요걸 가지고 저희가 따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요렇게 계산해 볼게요. X좌표를 요렇게 사이일 때는 가운데 좌표니까 그냥 X를 가운데로 놔주고, 이 X좌표, 우리가 찍은 마우스 포인터의 위치, 그 좌표가 0.5에서 1.5 사이일 때는 X는 1로 놔주면 오른쪽 칸으로 들어가는 거죠. 요런 위치가 되겠네요. 그걸 가지고 이렇게 나눠주고, Y축도 마찬가지겠죠? Y축도 위에서부터 아래로 그렇게 가는데, 자, 그 다음은 스크립트 짜서 바로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크립트 폴더에 가셔서 스크립트 하나 만들게요. 자, C# 스크립트에서 바스켓 스크립트로 만들겠습니다. 바스켓 컨트롤이요. 아이고. 오타가 나시면 지웠다가 그냥 다시 만드는 게 더 편하세요. 저 오타가 나서 만들게요. 궁금한데요. 네. 중간에 그 단어 사이에 대문자 해주잖아요. 컨트롤 C를 캐피탈로 해주잖아요. 네. 그건 이유가 있어요. 단어하고 단어 정말 그냥 구분하려고요. 네, 왜냐면 빈칸이 안 되거든요. 빈칸을 쓰면 안 되기 때문에 단어를 이렇게 구분해요. 근데 이거 소문자로 썼다가 큰일 나는 거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네. 다만 그건 있어요. 여기서 내가 대문자로 바꿔주잖아요. 그럼 나중에 컴포넌트에 집어넣었을 때 거기에 빈칸이 생겨요. 자세히 보시면 제가 붙여서 썼죠. 근데 바스켓하고 한 칸 띄죠. 그러니까 그냥 화면에 보일 땐 이렇게 보여져요. 근데 만약에 이게 소문자였다 그러면 붙여서 바스켓 컨트롤이라고 나오겠죠. 그것만 차이가 있지 어떤 작동하는 데 문제는 없습니다. 자, 그리고 바스켓 컨트롤을 바스켓 오브젝트에다 넣어줄 텐데요. 바스켓 이게 소문자로 되어 있네요. 바스켓과 스테이지 다 대문자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첫 글자만 대문자로 바꿔줄게요. 바스켓과 스테이지 모두 다 첫 글자 대문자로 바꿔주셨고, 스크립트를 열겠습니다. 저는 보여드리기 위해서 주석은 없앴고요. 자, 언제 마우스를 클릭했을 때 마우스를 클릭하면 카메라에서부터 화면으로 레이저를 쏜다 가겠습니다. 만약에 마우스 버튼 다운을 했을 때요. 0번 버튼을
다운이 안 들어갔네요. 다운도 넣을게요. 레이캐스트라고서 레이저를 하나 쏩니다. 카메라 메인이라고 적으면 메인 카메라 태그가 붙어 있는 애를 찾습니다. 여기에서부터 우리가 화면에서 스크린으로 레이저를 쏘게 되고요. 어디로요? 마우스 포지션까지, 마우스 포지션으로 레이저를 쏩니다. 자, 그 다음, 얘가 저기 어디죠? 게임 스테이지라고 하는 오브젝트에 닿았는지 확인할게요. 자, 얘가 가면서 닿았다면 그 닿은 대상을 hit이라고 할게요. 닿은 대상, 스테이지가 되겠죠? 그러니까 스테이지 컴포넌트, 그 오브젝트를 불러와서 자, 요거는 제가 일단은 입력을 하고요. 슬라이드로 설명을 드릴게요. physics. 자, 이렇게 입력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작동되는지 보겠습니다. 저장하시고 플레이 하시고 한번 얘는 9칸 다 되겠네요. 칸을 찍어 보시면 바구니가 이동하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바구니에 이동 안 하나요? 콘솔 로그로 좌표를 찍어놓으면 바구니가 아니에요. 아하, 저희가 이거 레이캐스트 넣으려면 컬라이더가 필요하거든요. 지금 컬라이더가 없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바스켓 오브젝트에 컬라이더 네 해서 네, 박스 컬라이더 하나 놔주시면 되겠고요. 컬라이더가 근데 눈에 안 보이네요. 에디트 컬라이더 눌러서 쭉 놔주시면 되겠습니다. 딱 맞춰주실 필요는 없어요. 좌표가 어차피 있기 때문에. 네, 컬라이더를 넣어주시면 작동할 겁니다. 네. 자, 요거 설명을 드리면 우선은 자, 우리가 레이캐스트를 발사하면서 카메라에서부터 해당 좌표, 우리가 찍은 위치로 이렇게 레이저를 발사하게 되고요. 그때 여기에 발사해서 닿은 지점, 닿은 지점이 히트 포인트가 됩니다. 코드를 한번 보면 여기 닿은 지점, 레이저가 컬라이더, 그게 어떤 컬라이더든 간에 컬라이더를 가진 오브젝트에 탁 부딪히면 그러면 그 위치, 닿은 위치, 그 값을 가지고 와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레이캐스트를 쳐서 여기는 이제 레이캐스트를 얼만큼의 거리까지 레이저를 쏠 거냐인데, 지금 여기서는 그냥 쭉 가도록 했죠. 여기 값을 뭐 30 이렇게 적어주면 30 유닛만큼만 레이저를 쏴서, 만약에 그거보다 더 먼 거리에 있는 거는 감지를 못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감지가 되면 그거를 우리 hit이라고 하는 변수 값에다가 집어 넣으라는 얘기고요. 자, hit.point.x 하면 얘가 컬라이더에 딱 맞은 그 좌표값, x 좌표값을 얻어와서 여기 massF round to int는 요 값을 반올림 해줘요. 그래서 저희가 0.5보다 크면 무조건 1로 나눈다고 했었잖아요. 0.5에서 1.5 사이라면. 그래서 요 값이 x좌표가 반올림 하는 것 때문에 3칸으로 나눠지고요. 요거 z값도 3칸이 나눠집니다. 그 좌표가 나오면 여기다가 하나씩 넣어준 거죠. 이렇게 해서 작동이 되겠습니다.